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27편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우리의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인가? 아니면 기능적인 가정인가? 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작동이 잘 된다. 그죠?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작동이 잘 된다. 그런 의미죠. 그 반대는 이제 삐걱삐걱 소리가 나가지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구조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 힘의 구조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가정 형태를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신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올바른 신념이 아니고 이상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 소홀함을 갖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징을 또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뽑아온 세 가지 특징은 역기능적인 가정의 특징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볼게요. 힘의 구조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 힘의 구조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 둘 중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가정의 권력을 혼자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족들은 심리적 폭력을 당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도 있고 어머니의 권위도 있지만 아들의 권위도 있고 딸의 권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머니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지켜줘야 되지만 어머니의 권위는 남편을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지켜줘야 되고 아들의 권위는 부모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권위는. 그래서 이 힘의 구조가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아마 우리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간혹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히틀러 잘 알죠? 히틀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 지주의 사생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원수같이 생각한 그 배경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학대받으면서 자란 히틀러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잔인성을 자행했죠. 그래서 히틀러는 수백만의 무고한 유태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재현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가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출생부터 그런 가정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폭력을 받으면서 성장한 가정적 배경을 볼 수 있는 거죠. 히틀러가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 구조를 지배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규칙. 독일 사람들의 그 엄격한 규칙, 예나 지금이나 유명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어요. 80여 개국 중에서 제일 남성 문화가 제일 권위적이고 남성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1순위가 어디일까? 독일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독일은 사실 1위가 아니고 2위였습니다. 남성 문화의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독일 아니에요. 조사 연구에 하면 일본입니다. 일본.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있어. 중간 정도. 우리나라는 가족 문화지 남성 중심 문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모계 사회 중심이지 아버지 중심, 남아 사상이 우월하게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형편을 보면 남성 중심이 아니다. 조사 연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두 번째로 남성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규칙 중심의 그런 문화적 배경이 이 히틀러가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자행했던 그런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복종, 엄격함, 질서, 감정을 부인한다. 감정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드러내지를 못해. 드러내면 구박을 받으니까. 감정 부인. 감정을 부인한다면 제대로 자기 소리를 못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로 채택함으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의 복종, 엄격한 질서, 감정 부인, 뭐 이렇게 보면 군대 문화죠. 정근대적인 이 가정의 그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군대도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한때는 가정의 복종, 엄격함, 또 어떤 질서 중심, 질서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질서를 강조할 때, 감정마저 부인하도록 만들 때 이런 극단적인 형태를 채택함으로 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가정에 존재한다면 그 가정은 역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육과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자녀를 모욕하고 조종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권위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편이 이런 권위적인 것으로 행세를 부리면 아내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아내가 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남편이 또 피해를 보고 제일 많이 피해보는 사람들은 자녀죠, 자녀. 왜냐하면 자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데다가 의존적이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힘이 없는데 의존적이다.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힘이 없는데 의존적이다. 이 두 가지 양상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들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요즘은 신체적 폭력 잘 하지 않죠.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학교에서도 폭력이 자행되었죠. 1점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가 반에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맞아야 되고 그게 당연히 했죠.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맞았어요. 줄을 잘못 섰다고.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줄을 잘못 섰다고 느닷없이 그 학생 주임 그 선생님이 다니면서 막 몽둥이를 들고 줄 잘 서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 것들이 한때는 많이 있었죠.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게 연필로 머리를 톡톡, 잠시 후에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나왔어요. 신고받았다고. 복도에서 손 들고 있어. 잠시 후에 신고받았다고 또 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들은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끔찍한 것이어서 학대받는 동안의 아이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대하는 사람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사람들은 또 학대하게 돼요. 폭력받은 사람들은 또 폭력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히틀러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부부간에 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게 가정 형편을 조사해 보면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힘의 구조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권위주의적인 가정 생활이 지속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상호 의존증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호 의존까지는 괜찮은데 증이 붙어버려요. 이게 병리적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감이나 욕구가 상실되는 것을 가리켜서 상호 의존증이라고 합니다. 내 소리를 못 낸다는 거죠.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뭔가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맨날 구박주고 틀렸다, 안 돼, 그만해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자주 나오면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제대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들은 상호소통이 되는가, 상호소통.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상호소통이 안 되면 뭔가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상호의존증, 병리적 관계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게 인생의 주요 과제다.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개의치 않는다.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경을 곤두선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데 시선이 항상 상대방, 의식이 항상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 상대방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좋게 보이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게 인생의 주요 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은 그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감정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구조는 어려운 구조죠.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그와 결부지어 생각하고 그와 결부지어 해결하려고 든다. 항상 내 입장이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에요. 좋게 들리죠. 상대방 중심이다.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부분이거든요. 내 소리를 낼 수 없어. 나의 욕구, 나의 바람,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욕구, 상대방의 바람 등을 먼저 생각하고, 참 이타적인 것 같죠? 결코 이거 이타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감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행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가 나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뭐든 다 할 작정이다. 분노와 부당함을 자주 느낀다. 자주 느끼지만 상대방 입장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상호의존적 병리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힘의 구조가 한쪽에 쏠려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되지만, 제가 신앙 안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거짓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거짓 신념. 순종은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이 다 거짓된 신념이에요. 순종은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이거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순종은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실질적으로 보면 반대예요. 순종은 아이를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순종만을 강조할 때, 어릴 때부터 순종만을 강조할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착하고 말 잘 듣고 양육하기가 쉽죠. 그걸 지나치게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순종은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약하게 만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또 좋은 사람 컴플렉스도 있어요.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항상 상대방 또는 주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챙기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맙고 좋을 수 있겠지만 돌아서면 또 집에 가면 자기에게 남는 게 없어요. 높은 자존감은 해롭다. 높은 자존감이 해롭다.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 자존감이 참 중요한데요. 자존감이 손상되면 그는 심리적 상처로 연결됩니다. 자존감에 손상을 입으면. 심리적 상처가 왜 생기는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자존감의 손상을 받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그게 반복될 때 심리적 상처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해롭다. 다 이 강력한 감정은 해롭다. 이 거짓된 신념들이거든요. 이게 한때는 우리 사회에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키우려고 하고, 몽둥이로 키우려고 하고, 꾸지람으로 키우려고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미란 씨는 어린 시절에 자신을 씩씩한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격도 쾌활하고 공부도 곧잘해서 학급 임원 후보로 오르내리곤 했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기억 속에서 그녀의 부모님은 걸핏하면 언성을 높이고 다투는 그런 분들.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평소에는 유머스럽고 호탕했지만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이 술이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온 날이면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지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없죠. 그럴 때마다 미란 씨는 방에 숨어 벌벌 떨었죠. 힘도 없고 어리고 마음속으로 제발 아버지가 잠들었으면 하는 것을 매번 생각했지만 간절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경제적인 위기까지 닥쳤고, 어린 미란 씨에게는 견뎌내기 힘겨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잘 버텼고, 안방에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어폰을 끼고 매일같이 공부에 전념했고, 그 덕에 유명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 대기업에 입사하는 그런 놀라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에도 능숙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상담을 받던 미란 씨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죠. 얼마 후에 그녀가 처음 꺼낸 단어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마주하는 게 무서웠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이미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란 씨가 느끼는 불안은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녀 안에 있던 내면의 상처가 오래전에 느꼈던 그것이 되살아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렸던 어린 미란의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었죠. 친밀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뿐만 그렇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항상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런 사람 앞에서 주눅들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성관이 바뀌죠. 나는 술 먹은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않을 거야, 이런 신념까지 생기게 되겠죠. 그 어린 시절의 불행들이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미란 씨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죠. 어린 시절 자존감을 이렇게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어린 미란 씨를 잘 돌봐주지 못함으로 해서 자존감에 손상을 입은 거죠. 세 번째는 관계 소홀함을 갖게 되는데요. 관계 소홀함은 정서적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애정과 이 감정에 박탈당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힘없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른이 되었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아이일 적에 가졌던 내 가정 형편, 내 여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알게 됩니다. 지금 다 멀쩡하게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 아내와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겪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가만히 보면 내가 제대로 어렸을 때 부모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었구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성장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참 무지하게 아내한테 무지하게 한 일이 참 많았구나. 그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신앙을 먼저 했잖아요. 상담 공부는 제가 30대 중반부터 했는데요. 그 전부터 신앙을 했잖아요. 신앙적인 이념과 신념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죠. 신앙적으로만 잘 준비됐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신앙은 그냥 연수에 불과하고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과 내 어린 시절에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씩 하나씩 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기억절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내 생활에서 내가 갖는 심리적 측면이 어떤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하여 알아차리게끔 만드는 심리적 부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야 조금씩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발견하게 되죠.
난 그냥 죄인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내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해리 씨가 나오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감정적인 욕구가 최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욕구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해리 씨는 우는 아버지 곁에 있어 주었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해리 씨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해리 씨는 자신의 느낌보다는 부모의 느낌이 더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해리 씨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자신도 기뻤을 것이고 부모의 감정이 나쁜 쪽이면 그녀의 감정 또한 그랬을 것이죠. 그런 결과 어른이 된 후에도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독립된 자기가 누구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기대해야 하는지를 또 몰랐던 거죠.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혹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걸 다른 이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잘해준다고 하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는 가운데 성장해야 이성교제도 원만하게 대화로서 시작하고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감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존 브래드쇼가 그랬죠. 알코올 중독 가정의 다른 아이들처럼 자기 또한 정서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나의 부모님은 괜찮은 분들이고 나는 중요한 존재다. 이게 없으면 어릴 때부터 제대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난 부모님 괜찮아. 그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내 부모는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해야, 그리고 나는 중요한 존재야. 그걸 가지고 있어야 어린 시절을 그나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또한 정서적으로 버림받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대리 남편이 되어야 됐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못하니까 어머니에게 아들로서 대리 남편이 되어야 됐다는 거죠. 어머니에게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편 어린 남동생들에게는 부모 역할을 해야 했다. 부모들이 있는데도 아들로서 부모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자녀들은 사랑받을 대상인. 이런 부분들이 이 존 브래드쇼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성자 같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몸이 너무 아프셔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 나 또한 그렇게 믿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부모님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는 수치심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넌 부모로부터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받았다면 제대로 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걸 다 덮은 거예요. 부모님은 괜찮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몸이 아프셔서 표현을 잘 못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위해서 대리 남편이 되어야 됐고 또 동생들한테는 부모 역할을 할 정도로 부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가 적응해 나가는 방식은 어린 시절에 살아남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너무 빈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말입니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어릴 때 부모의 도움이, 정서적 도움이 너무 없었던 거죠. 모든 아이들은 어릴 때 세 가지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음식이죠. 두 번째는 스킨십이죠. 세 번째는 정서적 돌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제공받아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세 가지 중에 음식밖에 제공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른이 되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어떤 면에 아내와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너무나 무식했다는 거죠. 왜? 받은 게 음식밖에 없는 거야, 음식. 음식도 뭐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스킨십이 없었던 거예요, 스킨십이. 그리고 정서적 돌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저한테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울 때 정말 내가 어린 시절 참 슬프게 자랐구나. 이 공부하기 전에는 어린 시절 내가 이렇게 슬프게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창피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에야 겨우 이야기합니다. 회복되고 치유받은 이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는 아직도 있어요. 제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됐죠. 낮은 자존감은 빈약한 자기 개념, 자신감 결여, 리더십 부족, 사회성 결여, 이런 성인아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정말 중학교 다닐 때도 뭐 책을 읽는데 들리지도 않는다. 결혼을 29살에 하는데 신랑 입장할 때 내가 땀을 흘리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것들이 저희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땀도 안 나고 의젓하게 보이죠. 제가 원래는 이런 모습하고는 동떨어져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입장하면 당당하게 나가야지. 땀을 흘리면 양복 다 젖을 텐데 얼마나 불안해서 내가 결혼식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 결혼식 무사히 마치고 다 지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참 빈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늘날 대학생들 만나면 이런 학생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이혼한 가정도 많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공부할 부분이 참 많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가정 모습을 한번 볼까요? 기능적인 가정. 관계가 기능적이다. 좋죠? 성숙된 모습이 있다. 규칙과 조율, 규칙의 조율과 융통성이 있더라. 이런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씩 볼까요? 관계가 기능적이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완전히 기능적이다. 그들은 스스로 협력하고 개별화되어 있다. 스스로 협력하고 개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가족의 필요와 개인적인 필요를 채운다. 그래서 기능적인 가족은 개인이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는 토양이다. 이런 가정 형편이 되어 있다면 그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정말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숙한 인간은 가족과 관계하되 융해되지 않는다. 이게 붙지 않는다. 의미 있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다. 의미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이야기할게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따라서 결혼관계가 건강하고 기능적이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결혼관계가 부부로서 건강한 부부가 형성되면 아이들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게 상담 공부하기 전에 목회를 좀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엄마로부터 참 많이 맞았어요. 교회에 뛰어다니면. 장로님 자녀들은 뛰어다녀도 괜찮은데 목회자 자녀들은 뛰어다니면 안 돼. 즉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죠.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움을 갖게 돼요.
지나고 나면 이게 참 잘못됐다. 또 아내도 이렇게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 호랑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근엄함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못다는 거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지금은 뭐 좀 사람은 되어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아이에 대한 공부를 저도 하고 아내도 같이 부부 내면아이 공부를 하면서 뭔가 깨닫고 아이들한테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가진 상처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종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권위적으로 한 적이 많다. 그리고 건강하고 기능적인 결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둘 다 자신의 상처, 행동, 행복이 자신의 책임이지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거죠. 이 5가지 자유인데요. 느낄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너 말 틀렸어. 너 그러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너 생각 틀렸어. 이런 말이 많이 나올수록 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세미나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부 간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그 부부야말로 정말 건강한 부부다. 우리는 한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잘 못해.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판단이 들어오니까, 비난이 들어오니까. 연애할 때는 별로 비난이 없었는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료가 축적되잖아요. 비난하는 원인은 자료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살지 못했을 때는, 살지 않았을 때는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자료가 내가 가지고 있네. 자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맹랑하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된다면 그 부부는 정말 소통이 좋은 부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위탁된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훈련에도 위탁된다. 위탁의 반대말은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해. 고집. 교육에 위탁돼야 되는데 교육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는 교육받을 대상이거든요. 자녀는 사랑받을 대상인데 부모의 변화는 교육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뭔가 들을 줄 안다는 말이죠. 신앙적인 교육이 굉장히 힘이 크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조금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지 잘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 많이 받았죠. 또한 우리는 관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적인 교육.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 이게 고집인 것입니다. 교육에 위탁되는 게 아니라 교육에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단번에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처나 나의 이미지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변화는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리로만 오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는 이쪽에서도 받은 것과 저쪽에서 받은 것과 종교적인 역량과 심리적인 역량과 학교적인 역량과 다양한 교육을 내가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내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지, 한 방향으로만 오는 것으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는 일에 고집을 부리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좀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교육받으면 자녀들이 편해집니다. 자녀들이. 성숙된 모습, 시간이 많지 않네요. 성숙된 모습은 자기 분화인데요. 자기 분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내적으로 사고와 감정이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사고와 감정.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고 중심으로 가면 비판적이고 너무 감정 중심으로 가면 격해집니다. 감정이. 그래서 감정적이다 이러면 충동적이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감정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돼. 관계를 맺으려면. 그래서 사고와 감정이 내 속에서 잘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분된 태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 돼. 대인관계 측면이죠. 그래서 언제나 저 사람은 안정되어 있다. 저 사람은 언제나 이야기를 해도 수용적이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게 사고와 감정이 나의 내면에서 잘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고가 필요할 땐 사고, 감정이 필요할 때 감정이 확 일어나 가지고 충동적이고 감정을 드러내고 이러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기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분화. 분화 수준이 높을 때 사고와 감정이 잘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대인관계가 원활하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성숙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자기와 배우자의 자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죠. 부부 일심동체, 이건 심리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부는 부부입니다. 상대방의 생각, 나의 생각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달라야 된다. 그런 원리가 가족 간에는 적용되어져야 되고요. 또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책임지지 상대방이 책임져 줘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 것을 잘 건강하게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또 불만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혼자서 건강해야 돼. 혼자서 잘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교육에 의해서 내가 성장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성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넘어갈게요. 규칙과 조율, 융통성이다. 가정에 보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 중요한 건 부부는 각자 원가족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규칙들을 조율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주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힐링반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집에는 치약이 하나 있는데 나는 항상 밑에서 짜는데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위에서부터 푹푹 짠다. 신경질이 난다. 마스크 쓰니까 숨을 잘 못 쉬겠네. 신경질이 난다. 이거 어떻게 고치면 되겠는가? 안 고쳐지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치약을 2개 쓰시오. 남편 거와 당신 거. 비난하지 말고 치약 2개 쓰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가 계속 치약 써야 되는데 남편이 위에서 짜든 밑에서 짜든 상관하지 말고 당신 것만 그냥 바르게 쓰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죠. 비난에서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을 보면 신앙과 관계의 조화가 필요한데요. 기능적인 가정을 전수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신앙과 관계의 조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나씩 보면 기능적인 가정을 전수받아야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의 민주성이 필요합니다. 5가지 자유, 느낄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비난하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연애신에 보면 거친 말들은 자녀들의 성격을 비뚤어지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상처는 치료되기가 힘들다. 자녀들은 극히 사소한 불공평에도 예민하고 어떤 자녀들은 이 때문에 낭망하여 벌을 준다는 위협이나 성인 와서 큰 소리를 지르는 부모의 명령도 유념하지 않게 된다. 거친 말들, 이것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화이트부인도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유년 시절에 자신이 얼마나 동정과 사랑을 갈망했던가와 비난받고 신경질적인 책망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기분으로 되돌아가서 자녀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하여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마음을 낮춰야 한다. 이게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시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노하기를 더디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과 관계의 조화 측면에서 보면 관계 중심, 역기능적인 가정일수록 규칙 중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이제 규칙 중심이죠. 모세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 법은 고대 민족들 중에 일반적인 것이죠. 문자 그대로 눈은 눈으로 요구한다면 어떤 선도 기대할 수 없죠. 구약시대 법인데요. 이 법도 상당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악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건 바로 관계 중심에서만 이루어지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도 가겠습니까? 심리 더 가겠습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거는 관계 원칙이 아니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인데요. 전에도 한번 사용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옆차가 바짝 붙여 지나가면서 내 차 문짝을 찍 긋고 말았다. 나는 바로 차를 멈췄다. 상대편의 차를 운전하던 젊은 부인이 허겁지겁 내리더니 내게 다가왔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이 서툴렀어요. 변상해 드릴게요. 그녀는 바로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자기 차가 찌그러진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틀 전에 산 새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면목이 없다며 계속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도 그녀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사고 보고서는 운전면허증과 보험 서류 등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필요한 서류가 담긴 서류를 꺼내들고 운전석 옆에 사물함을 열었다. 그리고 봉투 속에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담아둔 봉투예요. 그녀는 또 한 번 울먹였다. 그녀가 꺼내던 서류에는 제일 앞장에 굵은 펜으로 다음과 같은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여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남편이 쓴 글이죠. 내가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저도 이런 남편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는 중입니다. 정말 속 깊은 남편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을 점령하여 우리의 격렬한 감정을 억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온유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모든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을 주는 말씀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내 속에 사무칠 때 기억절로 사무치지 아니하고 훈련과 교육받는 그런 가운데서, 훈련과 교육은 내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도달해야 해결해야 될 몫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영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 모두가 간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 부부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훨씬 아름답게 형성됨으로 해서 주께서 우리를 크게 칭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